기간 입찰이 아니라 법원 경매처럼 이제 기일 입찰이죠. 기일 입찰인데 현장 가면은요, 뭐 2시간, 1시간마다 진행되기도 하고 2시간마다 진행되고 하루면 다 끝나버려요. 또는 이제 하루 지나서 하루 할 수 있어요. 또는 일주일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또는 한 달 단위도 할 수 있고. 근데 대부분 제일 많은 거는 이틀 단위로 진행하는 게 제일 많아요. 오늘 하고 이틀 걸러서 하고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지나면 일주일만 지나면 반값으로 떨어지는 거죠. 또는 하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끝나면 반값이에요. 이런 것들이 공매 공고문에 다 있는 거예요. 본 매매 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 조사 및 각종 권리 제한 사항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매도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이다. 기타 매매 목적물의 임차인 및 무단 점유자 등이 있을 때 그들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죠. 본 매매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 압류 등기가 존재하거나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맞소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도인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게 나쁜 마음이에요. 일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등에 대한 향후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되더라도 매수인이 납부한 매매대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말이죠.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이게 나쁜 마음이죠. 신탁회사 등이 공매에서 입찰하는 방법, 온미드 공매에서 입찰하는 방법, 현장 공매에서 입찰하는 방법, 이 부분이 이제 나와 있고 이에 거쳐 유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유찰계약, 즉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낙찰자 결정 및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이렇게 부동산 신탁 공매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 방법. 매수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이고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동산 거래 내용을 신고하고 그 신고 필증을 공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바로 그 취득세를 끊기 위해서 부동산 신고 필증을 받으면 부동산 실거래 한 거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자고 잔금 납부하고 60일에 하니까 잔금 납부, 30일에 잔금 납부하고 부동산 신고 필증을 끊으면 그걸 갖고 제출하면 그게 바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든가 부동산 신고 필증을 끊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동산 신고를 한 거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취득세를 바로 끊기 위해서 부동산 신고 필증을 끊게 되면 이제 그거로 대체하고 그걸 갖다가 신탁회사에다 제출하면 되죠. 그런 방법으로 끝나죠. 자, 신탁재산에 대해 이번에 이제 뭐 신탁기간에 대해서 여태까지 알아봤으나 일단은 신탁 공매에서 권리 분석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죠. 신탁 공매에서 권리 분석하는 방법. 신탁 재산 공매에서 입찰할 때 유의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압류재산 공매, 이거는 국세법에 진행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진행하는 물건 중에서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이 법원 경매하고 이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매각 결정 방식으로 해서 소멸주의를 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각 결정 방식, 권리 분석할 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권리 분석할 때 분석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 뭐냐면 이 매각 결정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소멸주의를 택한다. 이런 소멸주의를 택하는 것은 법원 경매 그리고
한국자산공사에서 진행되는 압류재산공매다. 공매만 그렇다. 그러나 이 매각 결정 방식 말고 계약 체결 방식, 낙찰받고 나가지고 매각 결정 방식으로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매각 결정 방식이지. 이럴 때에는 말소 기준 권리 기준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거쳐서 소멸주의를 가는 거죠. 앞에 있을 때 인수지만. 근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인 경우 소멸되는 소멸주의를 간다. 권리 분석을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후에 있는 경우는 계약 체결 방식은 그 이후에 이 법원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 이외의 모든 공매나 일반 매매는 계약 체결 방식, 이건 인수주의다. 인수주의가 원칙이고 외적으로 매각 조건을 변경해서 소멸로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인수가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탁 공매를 낙찰받으면 이 법원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처럼 말소 기준 권리 이런 개념이 있고 모두가 다 인수한다. 그러니까 신탁 등기 이후에 있는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압류나 또는 임차인 모두 다 인수해야죠. 그러니까 그 신탁 공매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신탁 등기와 유사하지만 신탁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 아니에요. 신탁 등기 이후에 그 얘기 좀 할까요? 우리가 신탁 공매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는 없어요. 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 현장 공매에서 입찰하는 방법 이 부분이 이제 나와 있고 이에 거쳐 유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유찰계약 즉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낙찰자 결정 및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이렇게 부동산 신탁 공매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대금 납부 소유권 전반법. 매수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이거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동산 거래 내용을 신고하고 그 신고 필증을 공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바로 그 취득세를 끊기 위해서 부동산 신고 필증을 받으면 부동산 실거래 한 거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자고 잔금 납부하고 60일에 하니까 잔금 납부, 30일에 잔금 납부하고 부동산 신고 필증을 끊으면 그걸 갖고 제출하면 그게 바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든가 부동산 신고 필증을 끊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동산 신고를 한 거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취득세를 바로 끊기 위해서 부동산 신고 필증을 끊게 되면 이제 그거로 대체하고 그걸 갖다가 신탁회사에다 제출하면 되죠. 그런 방법으로 끝나죠. 자, 신탁 재산에 대해 이번에 이제 신탁 기간에 대해서 여태까지 알아봤으니 일단은 신탁 공매에서 권리 분석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죠. 신탁 공매에서 권리 분석하는 방법. 신탁 재산 공매에서 입찰할 때 유의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압류재산 공매, 이거는 국세법에 진행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진행하는 물건 중에서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그 법원 경매하고 이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매각 결정 방식으로 해서 소멸주의를 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각 결정 방식, 권리 분석할 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권리 분석할 때 분석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 뭐냐면 이 매각 결정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소멸주의를 택한다. 이런 소멸주의를 택하는 것은 법원 경매 그리고 한국자산공사에서 진행되는 압류재산 공매다.
공매만 그렇다. 그러나 이 매각 결정 방식 말고 계약 체결 방식, 낙찰받고 나가지고 매각 결정 방식으로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매각 결정 방식이지. 이럴 때에는 말소 기준 권리 기준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거쳐서 소멸주의를 가는 거죠. 앞에 있을 때 인수지만. 근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인 경우 소멸되는 소멸주의를 간다. 권리 분석을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후에 있는 경우는 계약 체결 방식은 그 이후에 이 법원 경매나 암지상 공매 이외의 모든 공매나 일반 매매는 계약 체결 방식, 이건 인수주의다. 인수주의가 원칙이고, 외적으로 매각 조건을 변경해서 소멸로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인수가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탁 공매를 낙찰받으면 이 법원 경매나 암지상 공매처럼 말소 기준 권리 이런 개념이 있고 모두가 다 인수한다. 그러니까 신탁 등기 이후에 있는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압류나 또는 임차인 모두 다 인수해야죠. 그러니까 그 신탁 공매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신탁 등기와 유사하지만 신탁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 아니에요. 신탁 등기 이후에 그 얘기 좀 할까요? 우리가 신탁 공매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는 없어요. 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 수탁자죠. 수탁자. 명의로 돼. 여기에 보면 뭐 갑임차인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근저당이 있을 수도 있고 세금도 있다. 이건 다 인수지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신탁회사가 신탁공매를 진행할 때 매각 조건을 변경해서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임차인인데 임차인에게 보니까 돈만 주면 나간다 그러니까 이 낙찰자가 매매대금을 납부하면 그 매매대금 갖고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하고 내보내 줄 것이고 이렇게 소멸하고.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해서 신탁회사가 진행할 의무가 없어. 왜? 신탁회사는요 수수료를 100만 원에서 많이 받으면 500만 원 요것밖에 안 받고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할 의무가 없어요. 그 대부분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권리가 있다면 거의 98%, 거의 99% 인수하는 거예요. 다만 1%로 뭐 임차인만 있으니까 임차인은 나간다고 하더라. 임차인은 왜냐면 소유자가 변경하면 계약 해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간다 하면 그거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갱에도 소유자가 바뀌면 임대인이 변경이 되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내가 나갈 테니까 보증금 달라 그러면 그때는 신탁회사가 어쩔 수 없이 매매대금을 납부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내보내는 조건은 매각 조건을 갈 수 있다.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리고 신탁 등기 이후에 A 임차인, B 근저당, C 세무서, 압류. 이럴 때 원칙은 무효다. 신탁 등기 이후에. 그렇지만 외적으로 유효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임차인이 누구나 요게 위탁자가 있고 돈을 대출한 수탁자가 있다고 했죠. 수탁자는 대출 금융기관. 요거를 우리가 수탁자가 아니라 우선수익자. 요 위탁자가 또는 수탁자가 이 위탁자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를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말소 못 시켜요. 또는 수탁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우선수익자 동의를 얻어가지고. 위탁자가 계약을 하려면 임대인을 계약하려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써야 돼요.
수탁자가 집탁 임대인을 계약하려면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계약. 그러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동의를 안 받고 하면 대항력 없는 거예요. 이 근저당도 설정할 때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낙찰자 이거 인수해야 돼요. 원래 신탁등기 이후에 근저당 설정할 수 없는 거예요. 신탁등기 이후에 설정하려면 반드시 우선수익자,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야만이 설정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낙찰자 인수해야 돼요. 요즘에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수익계약한 것도 이런 일이 있어서 또 세금 압류 같은 경우도 신탁 등기 이후에는 무효예요. 그렇지만 수탁자를 상대로 부과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경우 있다면 종부세는 뭐 저기 하지만 어쨌든 재산세 같은 경우로 압류했다면 유효해. 그렇지만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갖다가 이 압류했다. 이건 무효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권리분석. 그러니까 신탁등기가 어떤 하나의 기준점을 주게 되고 신탁등기 이후에 등기되어 있는 건 원칙으로 무효지만 외적으로 우선수익자와 수탁자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바탕은 적법한 거예요. 낙찰자 인수해야 돼. 근저당도 수탁자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가 설정했다. 이건 낙찰자 인수해야 돼. 대항력 있는 거예요. 소멸 못 시켜. 그러나 이게 재산세로 압류한 거는 수탁자가 이제 그 신탁 공매 물건으로 해서 영순위로 관리비하고 이제 수수료를 해서 이 재산세는 대부분이 신탁회사가 이 상환하고 하죠. 이런 거는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요거는 수탁자를 상대로 압류한 거예요. 그때 유효하다. 이런 걸 알고서 우리가 신탁 공매의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이 암세상 공매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인수주의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신탁 등기 이후에 임차인이나 이런 것들은 인수 거의 99% 다 인수해야 돼요. 그렇지만 매각 조건으로 매매 대금을 납부하면 이런 것들을 상환하고 소멸시키고 낙찰자 인수 없이 매각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했다면 인수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등기되어 있는 것들은 무효예요. 그렇지만 이 수탁자를 상대로 해서 부과된 세금으로 압류한다든가 또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낙찰자 인수예요. 그렇지만 수탁자 우선수익자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 이런 데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저런 정보를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못 보죠. 그거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지 않고 만약에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손해봐야 돼요. 물어본다고 그쪽에서 답변은 다 해줍니까? 답변해 주죠. 답변을 안 해준다면 입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자기네가 매각해서 그 수료 갖고 이제 그 채권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동의했냐 안 했냐는 거는 개인정보 비밀 유지 조항이 아니죠. 이건 다 알려줘요. 안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지. 물어보지 않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특히 수탁자는 몰라. 우선수익자가 하는 거지. 전화로 해서 물어보면 되죠. 자, 그래서 신탁 등기를 우리가 이런 권리 분석할 때는 신탁 등기부와 신탁 원부를 발급하고 전입된 념을 띄어서 그 전입된 세대주가 그 신탁 등기 이전에 전입 신고를 했는지 신탁 등기 이후에 했는지 신탁 등기 이전에 했는데 그 전입된 사람이 위탁자 겸 소유자다 그러면 대항력 없는 거예요. 위탁자 겸 소유자의 동일 세대원이면 대항력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3자가 대항력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우선수익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신탁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수탁자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했다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또 수탁자
신탁 등기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면 신탁 등기권자가 수탁자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근저당 설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거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저당도. 그렇게 분석하면 돼서 이 분석할 때는 신탁 원부, 신탁 등기부와 신탁 원부를 등기소에 발급받고 전입세 열람을 떼어서 신탁 등기 이전이냐 이후냐 갖고 이후라고 하더라도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임대차 계약에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다 하면 대항력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고 임차를 하면 된다 말이죠. 이건 배당 순위가 되니까 이거는 뭐 책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탁 등기된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방법은 이런 거죠. 위탁자와 수탁자의 때 요 위탁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면 반드시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만이 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위탁자하고만 계약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은 이 그 부동산에 이제 그 임차권으로서 우선 변제권을 갖지 못하고 그 부동산에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계약서 쓴 위탁자 상대로 일반 채권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등기부와 신탁원부를 떼어서 그럼 거기에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 채무자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출 금액, 신탁 원본, 대출 금액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전입세 열람을 떼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은 이제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데 홍길동이 위탁자로서 신탁회사에게 수탁을 맡긴 거예요. 수탁자가 되는 거죠. 이런 건 등기부에 나와요. 그렇지만 대출 금액이라든가 우선수익자 내역 이런 것들은 어디냐? 신탁 원부에 나오죠. 왜냐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작성할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전입세대에 되어 있다. 전입세 열람할 때는 이 사람이 되어 있다. 이러면 대항력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동일 세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대항력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은행이 대출할 때 은행이 바보도 아니죠.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았다. 가족관계라 아니면 형제관계라 이랬다면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 사람이 이 전입신고되어 있다. 우선수익자의 문의분이 그러면 대항력 없는 거예요. 이렇게 권리분석으로 하면 된다. 여기 보면 이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신탁회사 앞으로 건물이 신탁 등기에 맞춰지면 신탁회사가 건물이 소유자이므로 의뢰인, 위탁자가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소유자인 신탁회사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만일 중개업자가 고의 과실로 인하여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할 때는 공인중개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5 가단 20677 판결 내용이죠. 신탁 여기는 대법원 판례를 또 읽어보면 신탁 원부 기재된 신탁 조항에 위배된 임대차 또는 분양계약을 무효로 본 사례. 신탁계약의 신탁조항 및 특약사항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가 등기부에 첨부되어 있는 신탁원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즉 신탁 등기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위 신탁조항 및 특약사항으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 1순위인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도 이 사건 계약에 가진 임대차의 계약으로서 주택임대차법에서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지는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2013년 12월 12일 선고 2012 다 10968이
건물 명도 청구 소송에서 이제 원고가 승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임차인이 신탁 등기 이후에 임차인이라고 하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지 않은 신탁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임차인은 명도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이러한 내용이죠. 내용입니다.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원본은 이렇게 작성해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는 제락, 신탁 목적, 용어. 용어에는 위탁자라 하면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을 설정한 자. 수익자라 하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이익을 향후하고 신탁재비용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우선수익자라고는 수익한도 금액, 수익권 증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수익자보다 우선해서 신탁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수익권이라 하면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이익을 향후할 수 있는 수익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수익권 증서라 하면 수익자의 지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탁자가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신탁의 이익이란 또는 신탁 원본이란 또 신탁 재산이란 게 나오죠. 수익권 증서란 우선 수익자의 수익권, 또 신탁 부동산의 관리는 누가 하냐? 신탁 부동산의 관리를 한번 볼까요? 위탁자와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신탁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 및 일체의 관리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부담한다. 위탁자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 즉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는 거죠. 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는 경우에는 신탁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등의 권리를 설정 또는 그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신탁 부동산 훼손 또는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말하죠. 여기 보면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는 어떻게 했냐? 신탁 기간 중에 체결되는 신탁 기간, 신탁 등기 이후에 체결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하되 신탁회사 명의로 하되 수익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을 위탁자 명의로 할 수 있다. 단 수탁자 명의로 체결된 것이 아니거나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즉 신탁공매에서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후에 이렇게 부동산 담보신탁이 이렇게 내용이 길죠. 그리고 신탁 원본을 보면 별지에 이런 게 나와요. 신탁 기간, 수익자는 1순위. 이게 우선 수익자는 1순위만 있는 게 아니라 1순위, 2순위, 이게 물건이 큰 거는 이게 우선 수익자가 10명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순위, 2순위, 3순위면 근저당처럼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물건은 우선 수익자가 한 사람이죠. 채무자. 또 여기에 보면 신탁 원본 가액이 있죠. 신탁 원본 가액은 이 부동산의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여기 수익권 발행 금액은 이 채권 최고액이라고 보면 대출 금액. 그러니까 요 금액에서 대출 금액은 나누기 1.2 해서 똑 떨어지면 120%한 거고 130% 정도였다면 나누기 1.3. 그래서 이런 거 이 수익권 증서 발행 금액에다가 나누기 1.2, 나누기 1.3, 나누기 1.4로 해서 떡 떨어지면 그게 대출 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금 120% 설정하는 금융권도 있지만 130%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대부업체에서 담보신탁으로 대출해줬다 그러면 140% 잡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1.2, 1.3, 1.4로 나눠보면 이 금액이 딱 소점없이 떨어지면 그게 바로 대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자세한 거는 우선수익자에 전화해서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이제 알아보고 기타 공기관 등이 현장 공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책을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이 21강 부동산 신탁 재산과 기타 공기관 재산 공매 실전 투자 방법은 총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전체적으로 신탁 공매 재산이 어떤 물건이 있고 또 이렇게 신탁 공매에서 우리가 권리 분석을 어떻게 되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공매 실전 투자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